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수천 가구가 침수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침수 취약 가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지만 취약 가구의 3분의 1은 아직도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고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초강력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와 미 남동부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7월 초 대서양에서 초강력 허리케인이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올여름 이런 허리케인의 빈도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재활 운동을 빨리 시작할수록 어깨 기능이 더 잘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시된 운동은 환자 상태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영상을 보고 집에서 따라해도 효과가 충분합니다. 전면 휴진을 추진했던 의료계가 휴진 대신 오는 26일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반 진료에 대해 무기한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미에선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이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채 카리브해를 향하면서 인근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속 200km를 넘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예상돼 주택을 통째로 날리거나 해안가에는 해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성사진에 잡힌 허리케인 베릴의 중심부 모습입니다. 허리케인 눈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최고 풍속 시속 215km에 달하는 4등급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베릴의 예상 경로에 있는 카리브해 인접 국가들은 허리케인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식료 품종과 주유소마다 비상식량을 구입하고 기름을 넣기 위해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Get your precautionary stocks in place, your stocks of goods, food, your batteries and candles, a supply of water just in case.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베릴이 4등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카리브해 인접 국가와 미 남동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초 대서양에서 4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아이반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When you get to Category 4 strength, you can see things like total roof damage, roofs lifted off of homes, exterior wall collapse, trees uprooted, significant damage and complete destruction of power lines and other infrastructures. 앞서 지난달엔 올해 첫 열대성 폭풍인 알베르토가 멕시코 북동부에 상륙해 최소한 4명이 숨졌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75km 정도의 강풍과 폭우에도 곳곳에서 다리가 끊기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기록적인 바다온도 급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여름 20개가 넘는 허리케인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재작년 여름 서울 관악구에서는 반지하집이 물에 잠기며 일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2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침수 대책이 잘 마련됐을까요? 김희영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재작년 물난리가 났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길입니다. 당시 일가족 3명이 숨졌던 반지하집엔 물막이판이 없던 거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침수 사고가 난 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도 있지만 이렇게 여전히 아무런 대비가 안 된 곳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 A씨도 당시 현관문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장판에 들어보면 여전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는데 문 앞엔 아직도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이 콱 들어와가 여기 그가 뽑아냈어요. 물을 뽑아냈어. 펌퍼같이 뽑아가네요. 그런데 집안에서 입맛 들어갔어요. 그럼 아무나 놨죠. 이렇게 안 들어갔죠. 사망 사고가 났던 골목에 있는 또 다른 원룸 건물. 지난해 장마철 공동현관 안까지 물이 들어왔고 반지하에 살던 세입자는 불안을 호소하며 아예 방을 뺐습니다. 집주인이 올해 2월부터 동사무소에 꾸준히 물막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2월 며칠 날 가고 3번 가고
또 갔다 그냥 사람 없다서 허당친 날도 있어요. 사실은 해줄 거라고만 하고서는 말도 없어요.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5,000여 가구와 주민 신청까지 더해 모두 17,000여 가구에 무료로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구는 24,800여 가구로 나머지 3분의 1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할구청은 집주인 거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침수 피해 신고가 없었을 경우엔 신청했더라도 뒷순위로 밀린다고 해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침수 방지 시설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현장 조사와 함께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빗길 교통사고의 40%가 여름에 발생하고 특히 7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빗길 사고는 27,000여 건으로 전체 빗길 사고의 41%를 차지했고 특히 7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7월에 발생한 사고는 만여 건으로 15,000여 명이 다치고 177명이 숨졌습니다. 교차로 관련 사고가 47%로 가장 많았고 사고 원인은 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를 차지했습니다. 행안부는 비가 올 땐 평소보다 감속해 운행하고 특히 교차로를 지날 땐 보행자를 잘 살펴야 하며 갑작스러운 폭우 시 하천 인근의 도로나 지하차도는 침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진 재난 문자가 실제 진동을 체감하는 진도 기준으로 바뀌고 발송 대상 지역도 세분화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재난 문자의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로 변경하고 송출 지역도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문자 송출 범위도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의 거리에서 특정 진도 이상이 감지되는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은 규모 4.0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 무더위에 여름 불청객, 모기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모기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00만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모기가 출현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올해 말라리아주의보가 처음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랐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온도 탓에 말라리아 모기의 출몰 빈도가 늘자 당국이 서둘러 주의보를 내린 겁니다. 3급 법정 감염병인 일본 뇌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작은 빨간집 모기도 비슷합니다. 해마다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으로 확인되면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올해도 지난 3월 29일 전남과 제주에서 이 모기가 발견되면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모기 발견이 빨라지는 이유 뭘까요?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폭염은 물론이고 최근 잦은 비로 모기가 좋아하는 고온 다습한 서식 환경이 이전보다 더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아지면서 모기 활동도 빨라졌습니다. 문제는 모기로 인한 감염병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옮기는 곤충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감염병 발생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이집트 순모기와 흰줄 순모기 등을 매개로 하는 댕기열의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재작년 103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2배 늘기도 했습니다. 국내 댕기열 환자는 해외에서 감염돼 온 경우만 보고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토착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병 역시 지난해 감염 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 탓에 온도가 올라가면 모기와 곤충 등의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6월에서 8월은 국내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되면 오한과 발열 증상 등이 반복되고 열이 39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심한 두통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치료제를 복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댕기열입니다. 댕기열은 지금까지 국내에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집단 휴진을 재추진하던 의료계가 휴진 대신 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따가운 여론과 내부 결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계는 다음 집단 행동으로 모든 직역 의사가 참여하는 의료계 대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토론회 날 집단 휴진까지 하기로 뜻을 모았던 의대 교수들도 휴진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무기한 휴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철회한 점 등 따가운 여론과 실효성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휴진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환자한테도 이제 그 진료를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지금 필요한지 안 하지 않은 논의도 많이 했고요.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포했던 의사협회의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휴진은 곧 병원 수익 감소로 직결되는 데다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는 내부 비판과 반발도 동력 확보의 걸림돌입니다. 어렵게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에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집단행동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참석하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참석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의 실효성을 묻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과 내부 결속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집단 무기한 휴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들의 과로를 피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응급,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점과 증원 관련 예산 계획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수용하고 사직 처리 관련 억압을 철회해야 하며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는 4일부터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증 뇌전증으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발작 증세를 겪은 영국의 10대 환자가 세계 최초로 뇌 안에 신경 자극기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낮에 발생하는 발작 증상이 8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잔디 기자입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테이블 축구 게임을 즐기고 있는 13살 소년 오란 놀슨. 오란은 3살 때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약물로는 조절이 안 되는 중증 발작성 뇌질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환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발작이 일어나 의식을 잃거나 숨을 멈춰 심폐소생술을 받은 것도 여러 번. 뇌전증으로 어린 시절이 송두리째 사라진 오란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되찾은 건 지난해 받은 뇌수술 덕분입니다. Seizure-wise, we have seen a massive improvement. Severity is less, and just overall, we're seeing a much better quality of life, I think, and he's happier.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은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10대 뇌전증 환자인 오란의 뇌에 신경 자극 장치를 심었습니다. 이식된 장치는 환자의 뇌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전기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 가벼운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이전에도 소아 뇌전증을 대상으로 시도된 적이 있지만 가슴이 아닌 뇌에 신경 자극 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술 이후 가장 먼저 오란의 심각한 발작이 80%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결과가 좋다며 연구를 통해 뇌에 장치를 이식하는 것이 뇌전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And also is looking at a new type of device which is particularly useful in children because the implant is in the skull and not in the chest. And we hope that that will reduce the potential complications. 연구팀은 이 수술이 중증 소아 뇌전증의 치료법이 된다면 뇌전증 치료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비롯해 수술을 받을 중증 뇌전증 환자 2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법의 발달로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수술 이후 다양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이 어깨 불편인데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수술 직후 운동을 빨리 시작할수록 어깨 기능 회복 효과가 더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 임늘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1위 유방암. 여성들에게는 대장암 갑상선암보다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조기 진단으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5년 생존율은 93.8%로 높은 편입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서 어깨가 무겁고 움직이기 불편한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체계적인 운동을 했을 때 수술 이후에 상체 근력과 어깨 움직임 제한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를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수술 직후부터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6개월 뒤 85.7%가 수술 이전 수준으로 어깨 근력을 회복했고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회복 수준이 17.9%에 그쳤습니다. 즉 수술 직후 운동을 빨리 시작할수록 어깨 근력 회복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유방암 환자 맞춤형 운동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 후 몸 상태에 따라 단계별 재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배운 이 운동은 대각선 트위스트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가슴 근육을 풀어줍니다.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주먹 쥐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주는 자세. 양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 복부로 벽을 민다는 느낌으로 5초간 힘을 주어 등을 벽에 붙이는 자세도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들은 주 2에서 3회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되 땀이 흥건하게 날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 자세를 배운 뒤부터는 집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재활 효과가 충분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에 따라 수술 하루 뒤부터 운동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어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가 노화하고 빨리 손상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기억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이면 더위와 함께 우리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의 적이라고도 불리는 자외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정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자외선이 피부뿐만 아니라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병원 서울의대 연구팀은 자외선을 생지 피부에 여러 차례 쪼인 뒤 장애물 위치를 바꿔가며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생지들은 새로운 위치에 장애물이 있으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외선을 쪼인 뒤에는 기존 장애물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장애물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잊어버렸다는 해석입니다.
연구팀은 자외선을 쪼인 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피부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거쳐 뇌로 흘러가게 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신경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설명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과다 생성돼서 억제하기 때문에 해마의 신경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진다.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몸 전체 피부에서 같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연구팀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양산을 쓰는 등 자외선을 잘 피하는 것이 피부의 건강은 물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양자 컴퓨터, 가능성의 영역에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눈앞에 왔습니다. 1과 0이 공존하는 양자 비트, 즉 큐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컴퓨터 종류가 나뉘는데요. 초전도, 이온 트랩, 중성 원자 등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장점은 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건 IBM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주의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에서 전류 저항이 없는 물질, 초전도체로 큐비트를 만듭니다. 이 칩 안에는 127개의 큐비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연산된 결과값을 초단파 형태로 이 127개의 통신선을 통해 전달합니다. 지난해 선보인 127큐비트 컴퓨터는 이미 30대 정도가 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고 올해 안에 국내에도 한 대가 들어와 의료 연구에 쓰일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는 133큐비트 칩을 3개 연결한 모듈 컴퓨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IBM 퀀텀은 유틸리티 스케일 단계, 즉 양자 유용성 단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웠던 그런 난제들, 분자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온 트랩 방식은 큐비트의 생존 시간이 길고 오류가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 자기장으로 이온의 상태를 직접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Ion trap technology uses what we call perfect qubits. They make millions of synthetic qubits, but because they're not perfect, they need to be cooled down, and it cost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an incredible amount of power to actually make their qubits useful. So that's a big differentiator for trapped ions. Trapped ions are more efficient, higher coherence, great fidelity. 중성 원자 방식은 중성 상태 원자를 빛의 압력을 이용한 광학 독집계로 포획해 큐비트로 사용합니다.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양자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성 원자를 활용한 논리적 큐비트 구조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Normally, if you make a quantum state larger, it's more prone to errors. If your error to begin with is sufficiently small, magically the opposite happens. Error correction is even possible theoretically. It's already amazing. But we are now entering in an era where actually experimentally this starts to be the case. 여기에 반도체 양자점, 점 결함 방식까지. 여명기의 고전 컴퓨터가 그랬듯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이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인 H3 3호기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1일 낮 12시 6분쯤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호기를 발사했습니다. 로켓에 탑재된 지구 관측 위성 다이치 4호는 발사 시점으로부터 17분이 지난 낮 12시 23분쯤 예정된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무게 3톤, 높이 6.4m인 다이치 4호는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돼 화산 활동이나 재해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H3는 앞으로 20년 정도 일본 우주 수송의 핵심을 맡을 기간 로켓이라며 이번 발사로 실용화를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7월의 시작과 함께 장마 예보가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들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죠.
가정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챙기면 좋을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중독 예방 주의 요령을 살펴보면 폭우로 인해 갑자기 정전될 경우 냉장고 속 오래된 식재료와 완전히 해동된 식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채소류는 3번 이상 씻거나 소독하고요. 조리 도구와 조리 시설도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